오늘 좀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 신용잔고 감소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막바지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의 신용잔고예요. 아직까지 오늘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신용 거래가 어제까지 조금 급격하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7월 2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33조 원에서 쭉 감소를 하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좀 신용이 줄었죠. 네, 급격하게 좀 감소가 나왔었고, 요때가 제일 크게 하루 만에 3조 원 정도 전체 신용의 거의 10% 물량이 한 번에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32조, 28조, 27조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다가 1조 단위로 줄어들다가 오늘 딱 보니까 하루 만에 줄어든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신용 잔고가 되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감소하는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이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융자랑 그 대주 변화율 추이도 봤을 때 마이너스 폭 자체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변동이 나왔다가 그래도 이제 막바지에 좀 진입을 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 대금도 감소세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좀 투기성 자금이라던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수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근데 다만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계속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탁금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좀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그리고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을 만한, 위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현물에서는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8조 정도 매수를 했다가 그제죠, 월요일이랑 어제 합쳐가지고 한 4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샀던 거의 절반을 어제까지 이틀 정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좀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2조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추세상으로는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밑에서 자금을 좀 잡아주는 형태는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삼성닉스처럼 되게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그 등치가 크고 이제 지수를 막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 무거운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당분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려면은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이쪽들로 어쨌든 좀 과열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그런 상태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좀 무거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런 형태들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그럼 또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좀 덜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당분간 8월 달에는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계속 좀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거 신용 청산 사례 이후로 코스닥의 흐름이 어땠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과거 지수 고점 대비해서 60일 고점 대비해서 쭉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제 신용 청산이 되고 나서 이후로 흐름들이 어땠나라는 거를 보니까 대부분 좀 플러스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뒤, 60일 뒤, 120일 뒤까지도 플러스를 좀 계속해서 만들었고, 만약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기록이 돼, 지수가 좀 빠졌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 200일 뒤에서라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결국은
이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을 때, 그런 신용 청산이 많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어쨌든 플러스를 좀 기록한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되게 많이 이번에 특히나 더 많이 빠졌잖아요. 30% 이상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도 많이 눌렸고 그런 만큼 조금 더 강하게 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쭉 봤을 때 이거 뭔가 어쨌든 삼전닉스 같이 이 엄청나게 무거운 기업들을 이전처럼 강하게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의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데 과연 그만큼의 자금이 빠른 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면 그게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섹터들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이제 가벼운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포트폴리오도 좀 분산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반도체는 안 좋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도 좋습니다. 네, 반도체 좋은데 일단은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지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속스 반도체 지수 그래프가 최근에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했었잖아요. 네,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 채널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이죠. 네,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6% 급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 채널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스가 어쨌든 이 되게 우리나라 지표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지표를 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지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되게 명확하게 기술적인 데이터가 잘 나오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여서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좀 만들다가 하락 이탈하고 나서 쭉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고 요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좀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과거부터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좀 눌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이 진행이 된다,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오늘 좀 음봉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도 어쨌든 이런 그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결국은 했고 여기서 좀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이렇게 지지되는 뭐 어제의 시가를 안 깨는 구간이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나 어제 몸통이 한 절반 정도만 좀 눌림이 나오면은 제일 이상적이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건 한번 지켜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AI 인프라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 스페이스X 실적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가 가장 큰 병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수요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고 요거를 지금 조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든 뭐 실적 발표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도 뭐 땡큐 뭐 이러면서 막 샤라웃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그 몇 달 동안 매번. 네,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AMD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좀 진행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시사하는 바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조금 뭐 시간으로 밀리고 있고 뭐 그 경쟁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AMD 개별적인 이슈인 거지 전체적인 AI 뭐 사이클이라던가 AI 붐이나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2분기 매출 잘 나왔고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근데 이번에 여기에 플러스로 CEO가 한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또 여기서 더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좀 부분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어쨌든 매출 잘 나왔고 3분기 전망치도 잘 제시를 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지기는
쉽지만 3분기 전망이 예상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조금 빼고 있기도 하고 뭐 경쟁사랑 뭐 이제 경쟁이 좀 부각된다 뭐 이런 이슈들로 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뭐 시사점 얘기를 좀 하자면은 AMD 뭐 생태계가 확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 삼전이랑 닉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쨌든 이 GPU 가속기, 그러니까 AI 반도체 연산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그 옆에 붙는 HBM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AMD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최신 칩이 AI MI45X라는 요 칩이거든요. 제일 최신 칩. 네, 근데 요 칩이 지금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의 경쟁 제품으로 지금 AMD가 내보내고 있는 그런 칩이란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는 칩인데 요 칩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가속기보다 훨씬 더 많은 HBM을 탑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칩보다 이 메모리를 거의 50% 이상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의 가속기에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거보다 50%나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AMD 쪽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 좀 수익성이나 그리고 이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는 거를 이번 실적에서 또 한번 확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AMD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당연히 HBM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엔비디아보다.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면은 HBM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 AMD가 어쨌든 뭐 삼성전자한테 우선적으로 HBM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리사수 CEO가 올해 3월인가 그때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삼성전자랑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뭐 HBM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우선적으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랑 뭐 저녁도 먹고 뭐 그러면서 그만큼 두 회사가 되게 가깝다는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뭐 반도체 기업들한테 지금 뭐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만한 거리는 별로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UBS의 좀 전망치 내용인데 HBM 고객별 수요 비중 변화랑 그리고 앞으로의 전체 시장 전망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전체 HBM 시장이 올해가 331억 기가바이트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586억 기가바이트로 좀 전망이 된대요. 이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HBM 전체 시장이 77%나 증가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UBS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 측에서 내년에 HBM 가격이 올해보다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싸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더 많은 규모가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 가격은 안 그래도 만드는 규모는 지금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만드는 규모나 만드는 공급은 좀 부족한데 수요는 이만큼 더 많이 커지니까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회사들의 분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엔 77%나 좀 증가를 할 거고 AMD 향 HBM 물량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21억 7천만 기가바이트였었는데 내년에는 75억 2천만 기가바이트로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체 HBM 시장 내에서 AMD가 필요로 하는 HBM 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AMD가 필요로 하는 HBM 양이 내년에 3.5배나 증가를 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요 업체 중에서 최고 증가율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체별 HBM 비트 점유율을 보면은 올해 2026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선두였거든요. 48%, 그리고 삼성전자가 30%, 그 나머지 마이크론이 21% 이렇게 HBM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것 같대요. HBM 비중이 41%로 SK 하이닉스를 역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AMD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39%, 삼성전자가 41%, 그리고 마이크론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내년에 역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HBM이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가 다 팔아
올라왔잖아요. 엔비디아가 올해까지만 해도 HBM 점유율이 60%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용으로 다 팔렸고, 네, 근데 내년부터는 엔비디아 비중이 41%로 줄어요. 네, 그리고 이 엔비디아 비중이 줄면서 누가 늘어나냐? 구글이 일단은 30%로 늘어나고요. AMD도 13%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오픈 AI도 늘어나고 메타도 늘어나고. 근데 어쨌든 구글이랑 AMD 향이 되게 큰 거죠. 네, AMD는 거의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TPU 물량들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비중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에 UBS 측의 좀 전망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안 좋은 거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HBM 물량이 더 많아지고 비싸지고 이러면은 삼성전자의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좋겠죠. 지금 뭐 이 구간에서 전체 파이가 다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좋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좋은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질 거냐의 문제이기는 한 거죠. 뭐 SK하이닉스도 이번에 2분기에 이미 눈높이를 되게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또 다시 몰려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수혜 강도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MD CEO가 그 하나 변수가 있기는 한데, 이 리사수 CEO가 이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모든 고객이 되게 큰 메모리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은 고객이 메모리 용량을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탑재량을 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이 같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거 너무 비싸, 너무 싫어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조율할 수 있다, 메모리 탑재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런 좀 수요 측면에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 탑재가 좀 제한적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변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메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이기는 해요. 이게 워낙에 지금 메모리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지금 캐펙스 투자를 좀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비용이 비싸니까 이것 때문에 메모리 살려고 비용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불만들도 있고 그리고 의구심도 있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조율할 거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당분간 메모리가 너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탑재량을 줄이는 그런 가능성은 당장은 사실 뭐 내년 초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계속 좀 쭉 이런 강세 전망들이 이어진다라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어쨌든 좀 들고 가야 되는, 홀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반등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래도 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한 30%에서 50% 이내로는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삼전닉스를 지금 다 팔고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삼전닉스는 어쨌든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주요 메인 또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코스닥이든 뭐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들이 어쨌든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상승률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게 개별주들,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게 긍정적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AI 그리고 뭐 코스닥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성장주 딴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예멘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 공격했다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 뒤에
뭐 공식 성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던데 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겠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좀 일주일 새에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달에 FOMC 인상 가능성이 현재 56.9%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주일 사이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조금 하향이 되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낮아진 모습입니다. 원래 70%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네, 근데 56%까지 낮아진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졸츠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도 아마 시장에는 좀 양호한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관건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밑으로 떨어지는지 요거 일단 우리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전히 뭐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 긴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로 짧게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여기 뚝 떨어졌기 때문에 4.6%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제 그 다음 수준까지 결국에 4.5%까지 내려올지 그 여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6을 좀 하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나 그리고 성장주들한테도 당연히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요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국채금리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튀면은 다 같이 사실 안 좋아요. 네, 저거를 제일 먼저 한번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요거는 그 하나증권의 퀀트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수 급락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 한 30%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다 원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어쨌든 회복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시장 대비해서 회복은 이미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지수 대비해서 회복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세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도주나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빠르게 찾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더 좀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퀀트로 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거는 퀀트 종목들은 100%는 아니에요. 뭐 항상 늘 말씀드리고 아마 가족분들도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필터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유리한 팩터라고 해서 공매도가 일단 최근에 상위였었고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된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공매도 많이 때려 맞았고 그리고 종목도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어쨌든 좀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가 어쨌든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신용잔고나 이런 것들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점을 좀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에서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면은 어쨌든 숏커버든 숏 스퀴즈든 추가적으로 좀 세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LNF 공매도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ESS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워낙에 최근에 조금 많이 소외돼 있고 실적도 이번 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랑 ESS 이쪽도 기회는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에서 가장 소외가 돼 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돌림이 나올 것 같은데 속도가 빠를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LNF랑 그리고 뭐 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은 공매도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되게 높고요. 그리고 하이브,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높고 펩트론이 거의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상한가 갔던 게 이런 공매도 비중이 되게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한 2% 정도 시총 대비해서 높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보면 뭐 하나오션이나 CJ, SK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전자, SKC 등등등등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APR도 있고요.
거의 뭐 개별주여가지고 뭐 공통적으로 뭔가 섹터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ESS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쪽들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쪽들도 꽤 많고 전력 설비나 전선 이쪽들도 좀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조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이제 11월 달에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리뷰에서 편입 후보군으로 지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필터링을 한 건데 5개 정도 종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S, 삼성 E&A,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증권 이렇게 5종목 정도가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들이 어쨌든 11월 달에 MSCI에 편입이 되려면은 적어도 현대오토웨벌 제외하고서는 이 LS, 삼성 E&A,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최소 20% 이상씩은 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25% 정도는 올라줘야 시총 기준을 이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조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지수 편입 앞두고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은 보통은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편입되면은 주가가 좀 빠지죠.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당연히 MSCI 이슈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그 외에 어떤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주목될 만하고 그런 또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E&A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또 이슈들은 계속 좀 기대할 만하니까 이쪽들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